자, 이 시간에는 112번입니다. 지금부터는 ISLM 곡선을 이용해서 화폐 시장과 그다음에요, 생산 시장이 있죠. 이게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AD 곡선이라는 걸 도출할 겁니다. 이걸요 총수요 곡선에 줍니다. 그리고 총생산 능력이라고 해서 노동, 그다음에 자본, 자원, 기술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요 총공급 곡선 요걸 도출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ISLM 곡선 우리 공부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ISLM 곡선은요, IS는요 생산부 시장의 균형, 요거는요 자, 이 화폐 시장의 균형이죠.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하고 균형 자, 이 국민소득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요 LM은요 자, 이 통화량 있죠. 통화량이라든가 이 가격 요거라든가 아니면요 기준금리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같은 게 증가하면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 자, 이 가격이 하락하면요 이것도 우측으로 이동하죠. 요걸 가지고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여기는 가격과 그 다음에 국민소득 축에 바꿔놓을게요. 가격, 국민소득 축에 최종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만했을 때 국민소득이 이만했었다 치자. 자, P0 얘는요 Y0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 가격이 인하됐다고 치자. 여기 인하되면 자, 인하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 통화량. 그러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LM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LM 다시다. 이렇게.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이자율도 하락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겠죠.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P1으로 하락하니까 국민소득이 요만큼 증가했네요. 이렇게 그려는 걸요. 이거를 AD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걸요 AD 곡선이다. 총수요 곡선 해줍니다. 총수요 곡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 어떤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좀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에서는 화폐의 수요를, 이 화폐가 왜 나옵니까? 노동의 수요를 누가 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기업. 그리고 노동의 공급은요,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정한 임금이 결정되고, W0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정한 노동량이 결정됩니다. 노동량.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동량이 결정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생산함수입니다. 총 생산함수라서 이렇게 자, 아무래도 노동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 국민소득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노동량이 이만했을 때, 이 정도 있을 때의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자, 이 물가가 올랐다고 치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기업들은요 물가가 오른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정보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오른 걸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폐 수요가 이거죠. 여기서 자, 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랐죠. 기업자는 좋았네요. 물건을 막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노동량을 임금을 더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의 수요가 곧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때는 만약에 자, 노동자는 물가가 오른 걸 전혀 인식을 못 한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제 노동량이 결정되는 거죠. 노동 결정되면서 여기서 노동량 이렇게 결정되니까 여기요 그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가가 이만했을 때 이만큼의 생산을 국민소득이 있었는데 물가가 올랐을 때 있죠.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Y0에서 Y1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늘어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걸 AS 곡선을 할게요. 여기는 노동시장만 간주하는 겁니다. 다른 자본이라든가 자원, 기술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고 노동시장만 가정하는데, 만약에 노동자도 물가가 오른 거를 정확히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자,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실질 임금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노동력을, 똑같은 노동력을 하면 노동력을 줄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곧바로 노동자에게 반응할 수 있다면, 똑같이 그만큼 더 이상 받으려고 반응할 수 있다면 LLC 곡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민소득은 옛날하고 다 똑같아지네요. 이렇게 똑같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인식을 제대로 못할 경우고, 노동자가 요거는요 정확히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때는요 가격이 이만했을 때 그 국민소득이 이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P1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국민소득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요걸 AS 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총 공곡선이라 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그리지냐, 이렇게 그리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뭐 단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우상향 형태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장기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요, 이게 수직의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경직적이다 시장이, 그럴 경우는요 우상향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적이다 그럴 경우는요 수직의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볼게요. 만약에 착각에 빠져 있다,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럴 경우는요 우상향. 근데 착각은 없다는 얘기죠. 착각은 전혀 없다 이럴 경우는요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불완전 고용이다. 자, 불완전 고용 상태다 그럴 경우는요 이게 우상향인데, 완전 고용 상태다, 완전 고용이라면요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인즈 학파는 모두 단기만 얘기합니다. 케인즈 학파 모두는요 우상향 형태로 얘기합니다. 우상향 형태. 그리고 통화론자들은요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렇지만 통화론자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요, 통화론자들은요 장기적으로 점점, 처음에는 잘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그 실제 물가를 점점 잘 인식해 나간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좀 시간 지나면요 정확히 다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수직.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학파들 있죠. 합리주의 학파, 세고전 학파라는 겁니다. 자, 합리주의적인 학파들은요 단기가 됐든 자 장기가 됐든 전부 다 수직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예상된 정책을 예상했을 때, 자, 그 예상된 정책일 경우에는, 자, 이럴 경우는요, 자, 이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학파라 하더라도 어디 갔어요? 합리적인 학파라인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있다면요, 이때는요 우상향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학파들은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예상된 정책이라면요 다 노동자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직 형태를 취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폈을 때는요 우상향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새 케인즈 학파라고 있는데, 새 케인즈 학파도 합리주의적인 논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요 이렇게 그 예상을 정확히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자들이 이 실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행. 그러니까 이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다고요? 우상향 형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측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거는 수요 곡선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거 외에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냐면 이 ISO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요거하고 LM 곡선을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ISO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요인들, 그 다음에 LM 곡선을요 좌측으로 보내는 요인들, 이거 전부 다 이거 AD 곡선도 왼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총 공급 곡선인데 얘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는 장기 총 공급이고, 요거는요 이렇게 할게요. 단기 총 공급인데,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알아볼게요. 요거는 단기 총 공급, 그 다음에요 요거는 단기 총 공급입니다. 이렇게 총 곡선. 이때 요 둘 다다
요 장기나 단기나 다 움직이는 요인들 있죠. 움직이는 요인들은요. 노자, 자기 이렇게 좀 됩니다. 노자, 자기 이렇게 노동, 자본, 자원, 기술 이런 게 있다면요.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가 있을 때 자연 재해가 있을 때 만약에 건축물 같은 게 파괴됐다. 건물 같은 게 막 다 파괴됐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이 곡선 둘 다 움직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만약에 단기만 움직이는 요인들입니다. 단기만 움직이는 요인은요. 기업의 비용이 뭐 갑자기 막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예측지 못한 비용이 막 갑자기 들어가거나 그래서 기업 비용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자연 재해가 있을 경우 자연 그냥 재해 이렇게만 표현하면요. 단기만 움직이는 겁니다. 건축물 파괴 이런 게 아니라면 자 그리고 뭐 무슨 뭐 예측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가 예측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물가 예측 이런 게 있다면요. 단기만 움직이는 겁니다. 단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자, 1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으로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는요. 자, 이게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IS LM 곡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IS 요거는요. LM 곡선에서 나오는데 얘가 이제 물가하고 국민소득축을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AD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왜 우하향하냐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요거 때문에 겁니다. 그 2번입니다. 2번. 물가 하락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물가가 하락한다면 자, 물가 하락하면 통화의 공급이 물가가 여기 있을 때 물가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러면 하락하면 자, 실질 통화가 이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자, 3번 볼게요. 3번은 개방경제가 개입됐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개방경제. 자, 개방경제는 외국과의 무역 같은 게 다 포함됐을 때 물가 하락과 함께 이자율이 하락하여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아까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LM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투자 외에도 이렇게 할게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유출. 자, 우리나라 이자가 싸니까 외국으로 외화가 유출되죠. 유출되면요. 이따가 이제 국제경제에서 얘기할 건데 외화가 자꾸 유출되면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해요. 자,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다시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물가 하락하면요. 국민소득 증가했잖아. 이렇게 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이자율이 하락해서요. 자, 수출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아까는 수입이 감소하고 이거는요. 수출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그 피구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구 효과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우하향 형태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 하락하니까 자, 이거는 이 화폐의 공급이고 물가 아닙니까? 물가가 이제 하락하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질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죠. 소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국민소득 증가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물가 하락하니까 국민소득 증가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왜 우하향한 식으로 그려졌냐 이거 알아본 겁니다. 자, 근데 5번은요. 물가 하락 시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이 많아서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하고 이게 왜 우하향하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락했을 때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뭐 증가했죠.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제 우하향한 이유가 아니라 곡선상 이동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곡선상 이동으로 물가 하락하니까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한 거지. 왜 우하향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은요. 이 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 물어본 거는요. 1번부터 4번을 답해야 됩니다.
자, 5번은요. 예, 곡선 자체가 우하향으로 돼 있는 형태에서 내려갔을 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보겠습니다. 폐쇄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단기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라 하더라도, 자, 시장이 항상 요거 만약에 시장 경직돼 있다 아니면요 신축적이다 단기라 하더라 그럴 경우는요 경직일 경우는요 우상향하는 형태로 총 공급선이 그려집니다. 신축적일 경우는요 자 수직선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명목임금이 경직적일수록 경기 확장 효과는 작아진다. 자, 이 경직적이죠. 그러면 경기 확장이라는 게 뭐 총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지출 같은 거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AD에서 경직적일수록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하죠.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국민소득이 막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신축적일 경우는요 뭐 증가해도 물가만 올라가는 거죠. 물가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적일수록 경기 확장 효과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된다. 커진다. 그 다음에 임금이 가격에 대하여 신축적일수록, 이걸 신축적이라는 겁니다. 신축적일수록 물가 수준의 상승폭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같은 게 있으면요 물가만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해볼게요. 이자율이 하락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 지출했을 때 여기는요 이자율이 나오면 무조건요 IS L형 곡선을 그려보아야 됩니다. IS L형 곡선. 자,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이자율, 그 다음에 국민소득인데, 만약에 자, 이 정부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측 이동하니까 이자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국민소득도 증가하죠. 이렇게 국민소득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냐면 여기서 이제 L형 구조는 여기인데, 자, 이 생산시장은 이렇게 많아졌죠. 그러면 이만큼 자,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자 올라가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 이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투자는 감소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민간 투자는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는 감소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11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자, 총수요와 총공급인데 여기서 항상 총수요는요 IS LM 곡선을 이용해서 도출한 겁니다. IS LM 곡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뭘 도출한 겁니까? 총수요 곡선을 도출한 거죠. 이렇게. 자, 요거는 가격과 국민소득 측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는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넘어서기엔 좀 어렵겠죠. 완전 고용 시에 어떤 국민소득 이상으로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막 야근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초과 근무 같은 거 했죠. 그럴 때 외에는요 넘어서기 힘듭니다. 한국은행이 지불준비금을 인상하게 되면, 지불준비금 인상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시중에 있는 화폐가 어디로요? 중앙은행 빨리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화폐의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면요 LM이요 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좌측. 그러면 LM이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요 AD 곡선도 좌측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안쪽. 자, 그래서 자, 지불준비금 인상되면요 총수요 곡선은요 밖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자, 그 다음에 D급번 볼게요. 국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정부의 지출은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별 말이 없이 뭐 국공채 발행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요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했다 이런 얘기는 안 써 있으니까 정부가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럼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화폐가 자, 그 정부로 빨려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정부 지출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정부의 지출은요 통화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불변이 되는 겁니다. 불변. 그다음에 통화량의 증가는요 금리를 낮추고, 그러니까 LM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는 낮아지겠네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자, 만약에 피구 효과에 따라서, 피구 효과는요 자, 통화량이 증가하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 그러면 뭐가요? 실질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IS가 우측. 그다음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읽어볼게요. 금리는 낮아지고 내 소비는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소비는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단기적으로는요.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Y에서 Y0로 Y1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번, 리을번 많은 겁니다. 기억번, 리을번. 자, 115번 보겠습니다. 115번. 114번하고 115번. 자, 115번에 보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학파 간의 차이를 옳게 설명한 것은 항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AS가 있고 이렇게 수직의 형태가 AS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 고전학파는요. 세 고전학파는 아까도 이 세 고전학파가 합리적인 기대론자들인데 얘네들은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다 자, 만약에 예상된 장기입니다. 예상된 정책의 경우는요, 전부 다 노동자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수직. 근데 얘는요, 합리적 기대론자는요, 단기적인 경우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정책을 펼 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펼 때는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는요, 자, 재정 정책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총수요 증대 정책. 자, 읽어볼게요. 새 고전학파에서는 이 합리적 기대론자라는 겁니다. 단기에 예측하지 못한 정책만이 효과가 있다 했던 겁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케인즈 학파는요,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을요, 이 사람은요, 케인즈 학파는 거의 단기적 측면을 주로 얘기합니다. 장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뭐만 관련돼 있어요? 총수요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을요, 총수요 변동보다는 총공급의 변동으로 설명했다. 총수요와 총공급을 바꿔놓으세요. 총공급의 변동보다는요, 총수요의 변동으로 설명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새 케인즈 학파는요, 자, 이 합리적 기대론자의 논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는 인정하지만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응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상향 형태 이렇게. 자,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는요, 메뉴 비용이라든가 명목 임금 계약 등의 존재로 인하여 총수요 관리 정책이,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 정책이 이 정부 지출 증가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화론자들은요, 여기서는 통화론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예측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을 잘 예측 못하는데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는요, 자, 통화론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점점 적응해 나가더니 나중에는요, 완벽히 다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보다는 통화론자들은요, 화폐 수요 함수가 불안정하다가 아니라 안정적이라 합니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 수행을 준칙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수요가 항상 소득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화폐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요, 오히려 LM 곡선이요, 이 수직선의 형태를 띠하겠는데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정책이 매우 효과가 있다 했던 겁니다. 금융 정책이 매우 효과가 있다. 자, 그다음에 116번 보겠습니다. ISLM 및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법정 지불 준비비용의 하락과 투자세액 공제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지를 다 물어본 겁니다. ISLM 곡선과 요걸 활용해서 요거는 이자율을 물어볼 땐 요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와 국민소득 간의 관계는요, 요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죠. 총수요, 이거는요, 총공급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 보신가 법정 지불 준비금을 하락시켰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에 들어온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LM이 어디 갔어요? IS, 이게 LM 이렇게 되는데 LM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이렇게 통화가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우측 이동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투자세액을
투자세액을 공제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요. 그러니까 자, 이 통화량 증가하죠. 통화량 증가하면요.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AD도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LM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요. AD도 다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투자세액 공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아무래도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IS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IS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이것도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요. AD 곡선도 우측으로 또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이게 크게 변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국민소득은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국민소득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물가 수준. 이거 물가도 상승했네요. 물가는 상승하고 소득은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소득은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이자율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만 맞고 다 틀린 겁니다. 4번만 맞고 틀린 거예요. 117번 보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리카도의 대등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리카도 대등정의는요. 정부 지출 재원을요. 정부 지출 재원을 자, 만약에 그 공채를 발행했는데 중앙은행이 인수했다고 치자. 인수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요. 이 통화론자들은 통화주의 학파들은요. 당연히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하락되니까 일단 투자로 늘어날 수 있죠. 투자도 늘어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통화론자들은요. 아주 단기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효과가 있다고 했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했는데 자, 누구냐면 그 새 고전학파 합리적 기대론자들 새 고전학파는요. 자, 어쨌거나 공채를 발행했죠. 중앙은행 인수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세금으로 거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채 발행해서 세금을 거둘 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자, 텍스가 올라갈 걸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자, 미래에 이걸 예견하는 겁니다. 세금이 많이 거칠 거라고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지금부터 당장 소비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입니다. 저축을 늘리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했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걸요. 리카도의 대등정의라는 겁니다. 대등. 그래서 처음부터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17번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리카도의 대등정의에 따르면 정부 지출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조세를 국채로 대체하여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도 국민소득과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리카도의 대등정의라는 겁니다. 이번에 화폐 공급의 증가는요. 항상 자, 이렇게 그린 거는요. 뭐 단기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AS 곡선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요. 뭐 단기라고 하면 되죠. 장기 있죠. 장기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화폐 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통화 같은 게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경기 팽창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뭐 증가해봐야 물가만 올라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경기 팽창의 효과는 사라지고 물가만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3번 해볼게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는 단기적으로는 팽창합니다.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 틀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질 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자, 국민소득은 증가를 못 시키고 물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정부 지출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자율도 올라가죠. 그리고 투자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입니다. 중립적. 그 다음에 4번에 정부 지출의 증가가 단기에서는 경기 팽창의 효과를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요. 물가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자, 장기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정부 지출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든 조세 수입액으로 증가로 충당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편입니다. 맞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합리적 기대론자는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자, 만약에 자, 예상된 정책이라면, 예상한 정책이면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수요 공급 그 총수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폈다. 그럴 경우는요, 우상향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그 총수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번에 예상된 정책의 경우에, 이 예상된 정책 아닙니까? 일단 아무 효과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각 경제 주체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체계적 오류 같은 거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예상된 정부의 정책은요, 경제 주체들이 이에 대하여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된 정책이라면 미리 다 이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없다는 얘기죠. 3번 해볼게요. 정부와 민간 사이에 항상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자, 물론 일반적으로는요, 자, 대칭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칭성.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다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노동자도 알고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편다면 이거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항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상된 정책의 경우에는 정보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예상된 정책의 경우는요, 정보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4번 해볼게요. 재화 노동시장은요, 가격과 명목임금의 조정에 의하여 즉각, 연속적으로 청산된다. 이건 전부 다 고전학파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신축적이고, 이렇게 자, 즉각적으로 그 불균형이 청산된다. 이거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만이, 이거 뭐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정책만이 실질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119번 보겠습니다. 효율적 임금 가설이다. 자, 효율적 임금 가설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노동의 수요고, 이거 노동의 공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치자. 실질 임금. 자,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눈 게 이제 실질 임금인데, 이렇게 실질 임금이라고 치자. 자, 근데 아예 어떤 기업들은요,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임금 이런 것보다는요, 아예 의도적으로 높은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 임금을 W1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임금이 높아지면요, 자,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죠. 그 공급은 늘어나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네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이제 실업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 실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업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요. 하는 이유가요. 일단은요. 이렇게 높은 임금을 적용하면은요. 도덕적 해이 있죠. 이런 건 줄어듭니다. 아마. 왜냐하면 임금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역선택도 많이 줄어듭니다. 역선택은요. 아주 이렇게 임금이 많으니까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아주 고급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서 역선택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직 비용도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요? 안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직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똘똘한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교육 훈련비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아무래도 건강도 막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효율적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시장에서는 임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합리적 기대론자의 논리를 인정합니다. 이건 새 케인즈학파 논리입니다. 새 케인즈학파 논리들인데, 합리적 기대론자의 논리는 이해는 하는데, 논리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여기서나 정해진 대로 여기서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무슨 이상한 반응하려고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자, 읽어볼게요. 효율적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효율적 임금 가설에 의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는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명목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 여기가 이제 한계 생산성이 있죠. 노동 MPL과 자, 이렇게 물론 여기다 가격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는 게 결국은 시장 균형 임금입니다. 균형 실질 임금. 근데 여기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높은 수준이 있죠.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명목임금이, 여기 명목임금은 이렇게 할게요. 명목이 같아지는 점 있죠. 같아지는 점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P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있죠.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높은 임금 있죠.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기억번. 효율적 임금 가설은요.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이게 비자발적 실업 아닌가?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효율적 임금 가설에 의하면 노동자의 근로의욕은요. 자, 명목 임금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질 임금이죠. 이런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실질 임금. 그 다음에 효율적 임금 가설에 의하면요. 노동자의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실질 임금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실질 임금에 따라 좌우된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보겠습니다. 120번은 요건 아주 이제 화폐의 중립성이다. 혹은 고전적 이분성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고전학파의 논리들입니다. 우리 고전학파의 옛날 고전학파는요. 생산물 시장에서 자, 뭐가 결정돼요?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이자율. 그리고 자, AS 있죠? 총 공급이 자, 국민 소득이 결정합니다. 자, 공급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화폐 시장에서 뭐 하냐면은 통화 있죠?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가 결정됩니다. 물가.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따로따로 결정되는 겁니다. 따로. 이걸요,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겁니다. 얘 때문에 여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얘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가 실물 경제 있죠? 실물 경제,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요, 국민소득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요, 자, 이 화폐의 중립성해 줍니다. 화폐의 뭐라고요? 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기억번 볼게요. 케인즈 학파는요, 화폐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화폐의 중립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만약 통화량을 증가시켜봐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죠. 이자율 하락하는 겁니다. 자,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 하락하니까, 자, 이 투자가 증가할 수 있죠. 투자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폐 시장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전학파의 논리지, 요거는 케인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중립성은 단기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장기는 얘기도 안 했고, 케인즈 학파는요. 이 니은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이, 얘네들은요, 고전학파는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전부 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했던 겁니다. 화폐의 중립성.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통화 공급이 변화할 때 실질 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있죠.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요, 이걸 중립성이라는 겁니다. 임금을 비롯한 가격 변수가 경직적인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된다. 자, 경직적이라는 표현 나오면 전부 다 케인즈 계열입니다. 케인즈. 요거는 전부 다 고전학파 계열이죠. 전부 다 시장이, 특히 고전학파는요, 자, 시장이 매우 신축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우 신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를, 자, 인플레이션 실업률,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필립스 곡선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123번 볼게요. 인플레이션 실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플레이션 실업. 자, 123페이지 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요거는요, 라스페이러스 지수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라스페이러스 지수라는 게 뭐냐면 기준 연도의 수량 있죠. 기준 연도의 수량을 가지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물가 지수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자, 기준 연도의 수량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기준 연도에 갑자기 싸진 물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어떤 대체 가능성, 이걸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수입품은요, 우리 물가 지수는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GDP 있죠? GDP를 가지고 물가지수를 정한 게 있습니다. 이걸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요, 수입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요, 수입품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는요, 수입품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준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 이자율, 요거는요, 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 은행이 명목금리로 명목 이자율로 이렇게, 자, 명목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명목금리를 어떻게 정하냐면, 실질금리에다가, 실질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받고자 하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금리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물가가 하락해도,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도 똑같은 금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예상된 인플레이를 그 더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은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은행은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로 3% 그리고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2%로 해갖고 5%를 책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고정금리 같은 거 요거 변동시키면 안 됩니다. 변동시키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실질금리가 더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아니 그 예상된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죠. 매년 2% 예상했는데 한 7% 정도가 실제 발생했습니다. 그 인플레가. 그러면 얘는 건드지 못하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얼마라고요? 자, 2%로 줄어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손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볼게요? 자,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한 실질 이자율은요, 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요, 파시에식으로 측정한 물가지수입니다. 파시에식이 뭐냐면, 비기온연도에, 자, 그 수량 있죠? 비기온연도의 수량 가지고 물가를, 그 물가 지수를 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요, 조세 왜곡을 가져와서 이자 소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자 소득세 계산할 때는 항상 명목 이자율 있죠? 여기다 이제 이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막 손해보고 있는 거죠?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 이거 막 세금 계속 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자 소득자에게는요,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심하게 발생하면.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요, 거기, 화폐 수량설과 피셔 방정식이 성립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경제에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3%이고, 통화 증가율이 6%이고, 명목 이자율이 10%라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피셔의 화폐 수량설 하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자, 화폐 수요 이란보다는요, MV는요, PY다. 이렇게. 자, 이거는 통화량이고, 이건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물가고, 그리고 요거는요, 국민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요거를, 자, 이 증가율, 변동률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화량의 변동률 할 때는 이렇게 더해주고, 요거는요, 유통 속도의 변동률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변동률, 요거는요, 요거 플러스 해줘야 돼요. 국민소득의 변동률. 이렇게 해도 약간 오차는 있지만, 이렇게 해도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제 피셔의, 요거는 화폐 수량세라는 거고, 자, 피셔 방정식은요, 명목금리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실질 금리에다가, 자,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있죠?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 그러면 거기 보시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3%랍니다. 이게 3%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통화 증가율이 6%랍니다. 6%. 그러면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요거 계산할 수 있네요. 요거는 3%가 되겠네요. 3%.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라고요? 3% 정해졌네요. 자,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10%라면 얘는 10%라면 이렇게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요 7%가 되겠네요. 7%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요 7% 해주면 됩니다. 3번을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5번 보겠습니다. 125번에 자,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인플레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같은 게 막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구두창 비용이라고 해서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근데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손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겁니다. 화폐.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으로 그전에 물건을 10개로 구입했습니다. 이 100만 원 화폐인데. 근데 지금은 물가가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화폐로 물건을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이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 손해예요. 근데 누가 이득 봐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자산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꾸 인플레가 자꾸 발생하니까 사람들은요 부동산 같은 거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은행에서 돈도 빌려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내야 되죠. 이런 걸요 구두창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조세가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자를 소득은요 이 실질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명목 있죠. 그냥 받은 소득, 받은 이자에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는요 실제 이자는 막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세금 내야 되죠. 이런 것도 조세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비용이라고 해서 이걸 메뉴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니까 음식물 가격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뉴판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것도 그 금액을 다 적어서 또 포장지 작성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하여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중적 손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행위 자체가요 교란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교란. 그 다음에 우리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요 요거는 항상 이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자 1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요 비생산 가능 인구 해줘요. 자,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 구분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요 취업자와 그 다음에 실업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업자 구분하고, 자 이때 이렇게 여기 경제 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차지한 비율 있죠. 이걸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이것분의 이걸 뭐라고요? 실업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 있죠. 이걸요 경제 활동 참가율 해줍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26페이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가 2,500만 명이랍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가 이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2,500만이래요. 자, 그리고 취업자 수가 1,600만이랍니다. 1,600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업자 수가 400만이라면 이거 400만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만 알면 간단하네요. 자, 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거분의 요거를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분의 이거를요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라고요? 2천만 명이네요. 2천만 명.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자, 요거 나누면 된다고 했죠? 나누면 80%가 되겠네요. 80%. 그 다음에 실업률은요. 요거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20%가 될 겁니다. 실업률을 이렇게 이것분의 이거 해주면 돼요.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비슷한 건데 약간 꽈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쉬운 거고. 자, 요것도 이렇게 볼게요. 자, 127번 보겠습니다. 갑국의 자,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이랍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얘가 얼마라고요? 1,000만 명. 자, 그 다음에 이 그 1,000만 명 고정되어 있답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다는 게 변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업률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분의 이거 한 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요만큼이랍니다. 실업자 수가. 자, 그리고 매 기간 동안의 실업자 중에 새롭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 명이랍니다. 실업자 중에 취업자가 된 사람이 얼마라고요? 47만 명이래요. 47만 명.
자, 그리고 이번에는 취업자 중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일자 잃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자,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일자리 잃는 사람의 비율이 5%랍니다. 그러면 취업자 중에서 한 5%는 항상 일자리 잃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간 거, 내려간 게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항상 실업률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취업자 수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47만 명 나누기 0.05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940만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얼마라고요? 940만 명이 되겠네요. 940만 명. 자, 그러면 여기서 취업자 수 뺀 게 60만 아닙니까? 이게 실업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업률은요, 1000만 명 중에 60만이니까 6%가 되겠네요. 6%. 정답은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필립스 곡선 128번부터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